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김병철입니다. 로봇을 연구하거나 AI를 공부하다 보면은 확률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GitHub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는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뭐 수학 시험을 봤다고 한다면 이 수학 첨수가 지금 제가 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점수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점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 현상이 일어나는 빈도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Y축은 이 점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른쪽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쇠구슬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격자의 존재로 인해서 가운데에 더 공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규 분포에 가까운 밀도로 공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정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축이 그 현상이 일어난 개수를 표현한다고 하고 그 개수를 높이로 했을 때 그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곡선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이 아래의 면적은 사실 어떤 의미가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면적을 실제로 계산을 하고 그 면적을 계산한 후에 y 값을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저희는 새로운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당연히 아래의 면적의 총합은 1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된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가 이 면적의 의미는 결국 확률을 의미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면적의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결국 1로 나뉘어졌을 때 전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고려한 것이 되어서 확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 Y축의 값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 Y축을 가지고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저희는 결국에 적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수학 시험을 봤다고 하면은 이 X축의 점수가 뭐 A에서부터 B까지 있다면은 그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면적은 결국 이 수학 시험에서 A에서부터 B 점수 사이의 점수를 받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프를 종 모양으로 그리게 되었었는데, 사실 누군가는 오른쪽처럼 그리면 안 되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빈도수를 표현하는 건데, 저희가 색칠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측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확률 밀도 함수의 그 값이 낮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제가 점을 적게 찍었지만 추가로 저희가 다른 실험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점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오른쪽일 경우에는 세로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표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은 1이 나올 확률부터 6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키나 체중 또는 점수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몰리는 빈도수를 가지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자주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는 식은 오른쪽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y, x, 그리고 시그마, 그리고 뮤가 있습니다. x와 y는 저희가 아까 봤던 그 그래프에서의 x 값과 y 값이고요. 뮤와 시그마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지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뮤는 실제로는 평균값을 의미하고 시그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뮤와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게 될 텐데요. 이 뮤와 시그마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는 지금까지는 평균은 그 모든 측정값을 다 더한 후에 그 측정값의 개수만큼으로 나눈다고 배워왔었지만 사실 더 제너럴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수학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왼쪽과 같은 그래프일 것이라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추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틀린 그래프라는 걸 저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은 XN이 100점에 가깝고 즉 뭐 50점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게 된다면은 5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가 나올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이 맞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이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종 모양의 그래프를 저희는 보통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사실 이거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x 값을 주면은 하나의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i가 있을 때 이 xi를 이 식에 넣게 되면은 yi가 나올 텐데 이 yi를 제가 p 세이랄 xi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세타가 이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타는 저희가 좀 더 관념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긴 한데, 문자이긴 한데, 저희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 뮤와 시그마가 세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의 관측값이 있다고 하면은 n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n개의 관측값에 대해서 모두 이 p세타를 계산하고 그 p세타를 모두 곱한다고 하면은 이 곱이 저희가 l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l 스타 세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할 경우에 이 L 스타를 가장 극대화하는 세타를 찾으면 그 세타가 사실은 이 그래프를 어, 이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 P세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모든 값을 곱하고 나면은 이 L 스타 세타가 너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로그를 취하는 전략들을 많이 취하게 되고요. 실제로 로그 함수는 단순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저희가 극대값을 찾거나 로그를 취하지 않고 극대값을 찾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 로그를 취하는 것이 저희에게 계산의 편의성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Maximum Log Likelihood Estimation, MLE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확률 분포를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머신러닝을 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해야 되거나 또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저희는 두 가지의 스텝을 취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 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먼저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삐쭉빼쭉한 모양이 아니라 뭐 종 모양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러한 우리의 데이터 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 저희의 경우에는 뮤와 시그마가 되겠죠. 이 값들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맞다면 그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maximum log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서 그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의 y 값을 구하고 그 y 값에 로그를 취한 후에 그 로그 값을 모두 더하면 그것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L 세타가 되는데 이 L 세타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세타를 찾게 되면은 그것이 이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파라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머신러닝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는 변수 x와 변수 y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y는 fx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는 저희가 뭐 사과의 당도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는 사과의 당도를 구하는 관계식을 구하기 때문에 사과의 당도가 0.5 이렇다면은 사과의 당도는 얼마인가요? 하면 0.5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위의 방식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사과가 한 박스가 있고 그 사과에는 빨간 사과도 있고 뭐 초록 사과도 있고 노랑 사과도 있으면 이 빨간 사과의 당도는 얼마고, 뭐 노랑 사과의 당도는 얼마고, 초록 사과의 당도는 얼마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부 확률로 이 관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주어졌을 때, 사과가 한 박스 주어졌을 때, 당도가 얼마일까? 그에 대한 확률로 이 관계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그럴 경우에는 어, 이 조건부 확률로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조건부 확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베이스 룰을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x가 주어졌을 때 x라는 조건에 대해서 y의 확률을 표현할 때 이를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관계식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식을 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굉장히 이 베이지안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차를 운전하고 간다고 상상을 해보죠. 그럴 경우에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트래픽 레벨이 얼마인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이거는 저희의 평균 시속을 통해서, 평균 속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몇 시인지 그 시간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오전 10시에는 뭐 생각보다 느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출근하고 있고 다들 학교에 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10km밖에 안 나왔던 거죠. 그럴 경우에 이 px는 10, y는 10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값이니까요. 반대로 새벽 2시에 저희가 운전을 하는데 그때도 차가 막혀서 속도가 10km/h밖에 안 되는 경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날 확률, 안 일어나죠. 그럴 경우에는 px는 2, y는 10이
낮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px, y에 대해서 좀 상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3차원 공간에서 x축과 y축이 있고 그리고 그 x축과 y축의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px, y가 z축에 있다고 했을 때 그 3차원 공간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10과 y는 10일 경우에는 높은 값을 가지고 그럴듯한 값을 가지고 반대로 x가 2고 y가 10일 경우에는 낮은 값을 가지는 그런 어떤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공면을 상상하면은 이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은 x와 y에 대한 모두 고려된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만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px는 결국에는 언제 출발하는지, 언제 저희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속도가 얼마일지, 평균 속도가 얼마일지에 대한 확률만 알고 싶을 경우에는 사실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률 밀도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를 적분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두 개죠. 평균 속도와 출발 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어,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적분을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뭐 운전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뭐 시간, 뭐 속도, 뭐 아니면은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운전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조건들을 다 고려하고 있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있다면 그 중에서 특정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싶을 경우에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 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 방금 말씀드린 px와 px, y 이 예시에서 만약에 px를 구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오전 1시일 때의 확률, 뭐 시간이 뭐 오전 2시, 오전 3시부터 해서 모든 시간에 대한 확률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 경우에 따른 확률들 모두 더하면은 이 시간에 대한 고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조건부 확률이 있을 때에도 방금 말씀드린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각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비가 오고 있는 양과 출발 시간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값이 주어졌을 때 지각할 확률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P, L 바 X, Y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가끔 출발 시간과는 관련 없이 B에 대해서만 조건들을 B에 대해서만 지각할 확률을 알고 싶을 때는 이 값을 P, L 바 Y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식을 적분해서 P, L 바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대값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어떤 변수가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 어, 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 기대값은 그 x의 어떤 x의 함수가 있다면 fx가 있다면 fx의 기대값은 저기 보이시는 식과 같이 fx, px, dx 해서 적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확률 개념들이 적분식인 것들을 좀 디스크리타이즈 한 다음에 더하기로 이해했을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돼가지고요. 아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당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과를 10개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 사과의 분포는 사실 보통 60%가 빨간 사과고 10%는 노란 사과, 그리고 30%는 초록 사과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뭐 빨간 사과의 당도는 10이고 노랑 사과의 당도는 8이고 뭐 초록 사과의 당도는 6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 어떤 한 사과를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당도가 대충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10이라고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과가 빨간 사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 사과가 나올 확률 곱하기 빨간 사과의 당도 그리고 노랑 사과가 나올 확률 곱하기 노랑 사과의 당도 그리고 초록 사과가 나올 확률 곱하기 초록 사과의 당도를 다 더하면은 그것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당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확률 곱하기 그 당도를 다 더한 것이 기대되는 당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통해서 저희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후에 적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fx와 px를 곱한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는 식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딥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KR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이는 경우에서는 파란 색깔 확률 밀도 함수 px와 빨간 색깔 확률 밀도 함수 qx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KR 다이버전스를 구하게 되면은 높은 값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오른쪽의 경우에는 어, 이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했을 때 낮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식을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px와 q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KL 다이버전스는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식은 사실 로그에서의 분수는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세 번째 줄에 있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엔트로피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5개의 복권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복권은 뭐 1%의 확률로 10억을 받을 수 있고, 뭐 50%의 확률로 1,000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49%의 확률로 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제가 5개를 샀는데, 충격적으로도 이 5개가 모두 10억을 주는 복권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사실 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람의 정도는 그 일이 일어날 확률과 관련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이 확률의 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낮을수록 놀람의 정도는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람의 정도를 표현하는 식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의 역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놀람의 경우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역수로 취한 후에 다 곱하면 그것이 놀람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의 확률로 10억을 가지게 되니까 1%의 역수는 100이기 때문에 100을 5번 곱한 값이 저희가 이 10억 원짜리 복권을 5개를 연속으로 땄을 때의 어떤 기대하는 놀람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경우에는 또 역시나 곱하기이기도 하고 그 값이 너무 크게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로그를 또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취할 경우에는 전체 저희의 놀람의 정도가 10이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여기서 로그를 10을 썼는데 밑을 사실 뭐 어떨 경우에는 자연 로그를 사용할 때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저희의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10을 미치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엔트로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다른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 개의 티켓은 10억을 따고 뭐 하나는 1,000원, 뭐 하나는 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값이 그 놀람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기대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대값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야기한 거는 단순히 놀람의 정도를 더한 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음, 현상이 있을 때,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에서 놀랄 수 있는 기대값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 당도 계산을 했던 예시와 같이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앞에 곱해주는 것이 기대값을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놀람의 정도 앞에 그 놀람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저희의 어떤 놀람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놀람의 합을 구했다면 지금 이 QP는 놀람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놀람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확률과 그리고 확률에 대한 놀람의 정도, 로그 P분의 1을 곱한 후에 다 더한 것이 저희의 엔트로피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엔트로피가 높다면 이 일에서 많이 놀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엔트로피가 낮으면 적게 놀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컨티뉴어스한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컨티뉴어스한 현상이라면은 더하기가 아닌 적분값을 통해서 그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보죠. 알고 봤더니 이 복권이 인쇄가 잘못돼서 이 복권을 긁으면 한 60%의 확률로 모두가 10억을 받게끔 잘못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뭐 20%의 확률로 1,000원을 갖고 나머지 20%의 확률로 0원을 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사실 더 놀라야죠. 왜냐하면 실수를 한 거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엔트로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 인쇄된 경우에 대한 확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놀람을 QX라고 하면은 이, 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엔트로피는 PX에다가 로그 QX를 곱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PX 로우 QX는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엔트로피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냥 오리지널하게 이 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놀랄 수 있는 기본 엔트로피라고 했을 때 이 두 차이가 결국에는 이 실수로 인해서 놀란 정도,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놀람은 사실 그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를수록 더 많이 놀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보통 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로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이 식을 결국에는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AI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길 바랬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생각한 것과 달랐을 때 이 엔트로피의 차이를 통해서 두 값이 다름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그럴 때 저희가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가 로봇을 연구할 때는 사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미 XI와 YI, 그러니까 X와 Y가 주어져 있고 X와 Y에 대해서 어, 가장 그 관계를 표현하기 좋은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것이 저희가 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보통은 저희가 스칼라의 경우에는 스칼라나 벡터 같이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y는 f 세타 xi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저희가 세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지금 많은 예시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로서 표현이 될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이 모델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IID 어썸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IID 어썸션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인디펜던트와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티드인데 인디펜던트 어썸션은 저희의 데이터셋에 겹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제가 데이터를 N개 모았는데 그 N개가 사실은 다 같은 점에서 비롯된 거면은 데이터가 N개인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 간에 디펜던시가 없다는 어썸션을 하나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와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시킨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이터셋이 같은 데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어썸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과와 배를 구분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켜놓고 사자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처럼 사용해버리면 작동을 잘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가 이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IID 어썸션이 깨졌다, 아니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셋이 없더라도 실제로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nsupervised learning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어,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이 주어진 데이터셋의 전체 형상을 모르더라도 이 숨어져 있는 형상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은 디퓨전 AI 모델 같은 경우에 아, 아, 로봇에서 사용되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